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 바이든 부통령을 청와대에서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안 좋다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 배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원영 기자, 정세가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 바이든 부통령이 상당히 강한 어조의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최근 동북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난 60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균형 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 배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이 지지를 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라며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60주년에 대해서는 지난 60년간 한국과 미국이 함께 걸어온 여정,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여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는데 미국 측에서는 성김 주한대사와 제이크 설리반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다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배석했고 우리는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 수석 등이 배석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후 3시부터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방공식별구역 최종 확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오늘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공식별구역 확장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빠져 있었던 이어도 포함됩니다. 안석호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확정하는 방공식별구역에는 제주도 남단이 민간 항공기구가 정한 비행정보구역 FIR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누락됐던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정부는 FIR이 국제법상 각국이 존중하는 공역이어서 주변국 설득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장안을 결정하기 전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의견을 나눠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과 중국을 들러 해당국 관계자와도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중 당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줄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이 확정되면 금명간 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식 선포는 8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르면 오늘 확정 직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확장안을 선포하면 중국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TV조선 안석호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직접 국회에 나와서 장성택 실각설에 따른 최근 북한 동향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남재준 원장 직접 나왔다고 그러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남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성택의 실각설에 따른 북한 내 파장을 보고했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선 일본 내각조사실 소속 정보요원이 우리나라에서 정보활동을 벌이다가 지난 5월에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보요원은 우리 정부 관계자와 탈북자 등을 만나서 대북 관련 정보와 군사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가 추방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국정원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정보 스파이와 일본 비밀보호법 관련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회의가 끝난 뒤인 오후 5시 반쯤 별도의 브리핑도 열기로 했는데요. 여야 간사가 사전에 내용을 협의하고 위원장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장성택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국방부와 통일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런 정부 부처 사이의 북한 내부 동향 해석 차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부 이모 씨 공갈 협박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속도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 오늘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임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했던 이모 씨에게 돈을 빌리고도 채권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 여인과 함께 협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박 사장이란 인물과 또 다른 남성도 불러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가정부 이 씨와 이 씨의 아들은 검찰에서 임 여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자리엔 박 사장으로 불리던 인물과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 5명이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인물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이미 조사를 마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정보 유출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검찰은 김 국장이 누구의 지시로 정보 조회를 부탁했는지 그 윗선 파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청와대 최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는 청와대 조호영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의 부탁을 받아 채무군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오후 검찰은 곧바로 조호영 행정관을 소환해 정보 유출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김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르면 오늘 김 국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포항고를 나온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검증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행부 자체 감찰에서도 김 국장은 최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조회된 지난 6월 11일쯤 조 행정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조 행정관과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최군 정보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국장이 조 행정관과 정보 유출을 모의했는지와 함께 최군 정보 요청을 지시한 윗선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팀에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을 포강해 연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다시 세간의 화제 중심에 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정원석 기자입니다. 최동욱 전 총장은 지난 9월 30일 퇴임 이후 2달 넘게 잠적한 상태입니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는 절에 들어가 동적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이번 혼외자 의혹에 대해 본인의 확실한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최 전 총장은 두문 돌출입니다. 퇴임 직후에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경기도의 모처에서 따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최 전 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부도 청구 소송을 퇴임식 날 오전 취하했습니다. 직후 TV조선이 임모 여인 가정부를 인터뷰해 혼외자가 맞다고 보도하자
향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 등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최초 의혹을 부인하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던 최 전 총장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원석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정치권에 몰아칠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문재인 의원이 말 그대로 문제의 회고록을 출간을 했습니다. 격한 발언으로 시작된 행보에 민주당 의원들조차 갈팡질팡, 개파간 시각차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정호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의원 책 이제 시중에서 시판됐는데 네. 요거 당 내에서도 개파 간에 좀 말이 좀 다른가, 반응이 좀 다른가 봐요. 뭐 친노와 비노 간의 입장이 좀 다르죠. 예. 패장은 말이 없다. 이 말을 시작으로 문재인 의원이 책을 썼는데 예. 말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네. 패배해서 뭔가를 좀 배우고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뭐 자기 생각을 남기는 거니까 예. 뭐 좀 다르더라도 오해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은 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그 대선 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감정들, 그리고 격했던 것들, 그리고 아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이 출간 시점에 대해서 친노 쪽에서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대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고 네. 또 지난번 대선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기자들도 만났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뭐 굳이 의미 부여를 할 건 없다라고 말은 하고요. 반면에 비노 쪽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뜬다고 하니까 좀 조급한 것 아니냐. 조급증. 그래서 빨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야권의 차후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주도권을 미리 주겠다. 사전포석이요? 뭐 그런 것 아니겠느냐. 또 지금 친노 쪽이 조금 몰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NLL 대화록이라든지 네, 삭제, 뭐 사초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공격을 함으로써 이걸 극복하고 또다시 전국에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의도다. 이렇게 뭐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상당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의원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은 있습니다. 지금 정국이라는 게 당 지도부가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야 하는데 예.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 또 문재인 의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또 뭐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예. 좀 탐탁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대선에서 패배했던 후보들 이런 분들은 조금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가지셨죠. 보통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조금 다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침묵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침묵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이 대선 패배, 지난번에 대선 패배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다 잡았던 고기를 놓쳤다라는 그 안타까움들이 사실 야권 지지층들에게는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투표율도 사상 최고 아니었습니까? 네. 무조건 이긴다 그랬던 싸움이었는데 그랬죠. 그걸 놓쳤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남의 지지층도 많이 뭉쳤지만 영남의 여당 지지층은 더 뭉쳤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보다 이쪽이 더 많이 했다. 할 만큼 다 했는데 이게 이쪽이 더해서 그렇다. 라는 식의 약간의 뭐 변명 같은 이야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일들을 다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잘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걸 덮으려고 하느냐, 은폐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 그랬으면 NLL 대화록 사라진 거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도 좀 그때 인정을 하고 즉각적으로 했으면은 같은 입장 아니겠느냐. 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의원의 책이라는 게 뭐 나름 그 지난 대선 과정을 쭉 한번 복기를 해보고
뭐 거기 책에도 보면은 바둑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관전자와 직접 대국자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겁니다. 본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말을 그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말이 또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의원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권 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직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변에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다들 대권에 나선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향후 대여 투쟁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그 뭐 예산 정국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의 총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다들 궁금할 텐데 민주당 대체적으로는 지금 좀 너무 급하게 나서는 것 같다. 성급하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난 대선 과정이 그 야당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초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의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차기 대권 출마 시사를 한 건데 그 이후에 뭐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뭐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포장을 했다. 뭐 대선 도전 같은 거를 뭐 시사했다. 내지는 대권 도전을 다시 뭐 선언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좀 과했다. 뭐 앞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뭐 거기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읽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쭉쭉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스키핑하면서 이렇게 보셨군요. 저는 다 못 읽어봤는데 대체로 들어보니까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다 그러대요. 종북 프레임, 종편에 대한 불출연, 안철수와의 연대에서의 실패, 결국 본인이 잘못해서 졌다라는 평가는 별로 없다 그러던데요. 근데 대전제는 본인이 부족했다라는 걸 대전제로 하고 이제 다른 원인들을 분석했다라고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앞에 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 예의상 한 거고 뒷부분이 난 참 잘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선거 전략에서 진 거죠. 전략에서요? 그럼 선거 캠프에서 제대로 전략을 못 세웠다는 건 다시 말해서 본인의 문제가 되는 거고 후보가 그 선대 캠프 내지는 선대 본부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끌고 갔다면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전략가가 없었다는 건 자기가 또 사람을 못 썼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종북 프레임에 갇혔다. 그럼 종북 프레임을 여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먹혀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전략 미스네요. 그렇죠. 종편 출연 안 했다. 여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보수에 편향된 언론 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터뷰해달라, 야당 의원님들 나와달라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애걸복걸했죠, 사실. 종편 출연 거부라는 걸로 민주당에서는 답을 했거든요. 나중에 돼서 이제 몇몇 분들이 그냥 형식상 나오긴 했습니다만 종편 출연 안에서 그랬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낮 시간에 종편이 갖고 있는 그 파워라는 것들을 무시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선거가 지나고 보니까 다들 종편에서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다시 말해서 반대하는 층이 있는 데 나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뭐 거의 24시간도 방송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게 패인이 맞죠. 민주당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 10대 패인 중에 하나가 종편에 대한 거부라는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자주 나와주시면 되죠. 한번 모실라 그러는데 글쎄요. 나와주실지 한번 여쭤봐야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실패 이 부분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협상 과정에서의 실책입니다. 이건 두 분이 했지 않습니까? 아주 실무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의원이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과 이 진짜 1대1로 딱 뭐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책임을 돌릴 게 아니죠. 내가 그때 참 던졌으면은 야권 전체가 이겼을 텐데 미안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졌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권 지도부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군요. 박지원 의원은 책이 아주 좋더라. 디자인이. 손학규 전 대표는 돈이 없어서 책은 못 살 것 같은데.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은 반응이 내부적으로도 사실 썩 좋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사실 일종의 변명서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다들 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부정적 의견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재인 의원의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썼네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당내 기류다. 이게 맞습니까? 합당할 가능성은 있는데 합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친노를 제외하고겠죠. 문재인 의원하고 윤호중 의원이 친노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든 당으로 끌어들여서 이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또 배제시켜 보겠다 이런 거죠. 지난번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잡아먹겠다 이거잖아요. 호랑이 굴로 들어오게 해서 호랑이가 잡아먹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문성근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면 당권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홍영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지향하는 바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 네. 근데 오늘 또 윤호중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으로 지금 크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보면은 호남에서 다 이기는 걸로 돼 있고 뭐 전체적으로도 민주당보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새누리당과 8%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저희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면 이제 친노로서는 당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분열을 할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거냐. 자신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야권 분열이라는 것들을 막아내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압박도 하는 거고 계속 몰아가는 설득도 거군요. 하는 거고 아니면은 꼬이는 것도 되고요. 깨는 것도 되고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신당이 됐을 때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중간층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이 지지층이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이라는 거는 민주당에 식상한 사람들, 새누리당에 식상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간다. 그럼 안철수 신당이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 파괴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난번에 보면 2등을 하더라도 다 내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친노의 이런 친노 세력 쪽에 친노 측의 이런 말들이라는 거는 안철수 의원을 잡아먹기 위한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 언론에서 검찰 그리고 공판발로 대선 개입한 트윗이 2,200만 건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또 뭐 하루하루 다르게 뭐가 또 달라져요?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이제 워낙 양이 많아서 못 다뤘다. 그러면서 이제 2,200만 건이라는 걸 또 내보냈는데 한 언론에서 내보냈죠. 그런데 하나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재판부가 이 지난번에 트위터 건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작성자가 누군지 적실하라. 그렇죠. 특정하라 그랬죠. 네, 특정하라 그랬는데 그걸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다 건수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고 이 내용은 진짜 야당을 겨냥한 거였다. 아니면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거였다.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거였다. 이런 것들이 좀 세세히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숫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판을 물타기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숫자로서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하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여론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근데 정확하게 밝히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정말 어떻게 개인적으로 했는지 조직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 지금 120만 건 나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은 리트윗된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지 이게 여러 개 안 돼서 2,200만 건이 있었는데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서라도 좀 정확하게 국정원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부터 따져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 수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 이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마치 더 있는데 이거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자꾸 숫자를 가지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전 팀장과 조영건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그야말로 전 국민 부분에서 꼴사납게 그랬던 게 위에서 수사 압력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팀장이 다 못했다. 근데 위쪽에서는 이게 수사가 다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좀 더 해보고 기소하자. 그렇죠. 그 얘기였는데 2,200만 건을 왜 지금 그러니까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되고 수사가 덜 됐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해야 한다는 하나의 근거로서 일부에서 이제 좀 주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숫자의 많음을 가지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그런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 여론전을 펼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왜 할까요? 공소유지가 지금 급한 것 같습니다. 공소유지가 급한 것 같다. 아 그렇군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 이상돈 전 비대위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탈당하신다 그러고 이상돈 위원은 뭐 탈당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고려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전 그 대선 때 그 당적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 전 의원님한테. 왜냐하면 당시에도 당적을 가지고 싶지 않았는데 선대본부 선대위원장을 하려면은 이 당적이 있어야 된다. 선거를 도와주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당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작년 10월쯤 됐을 겁니다. 그게. 그것처럼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설득에 따라서 이 새누리당을 돕고 박근혜 후보를 당시에 도왔던 건데 그 당시에 처음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당내에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이 좌파의 개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반면에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맞부딪혔던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뭐 갈등도 있었고 또 화합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번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아마 의지가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 성장 쪽에 아무래도요. 지금 경제가 당장 어렵고 세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해서 뭔가 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지 이걸 지금 나눠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경제 정책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강자와 약자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그 생각이라든지 그 정책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 정부에 반영이 돼 있고 이 국회 자체에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 전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지는 못했다라는 불만들은 뭐 선거 과정에서도 있었고 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해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굳이 당적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당적을 내놨을 수도 있고요. 당적에 따라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 같은 분이 뭐 나라를 생각하나 안 하나 뭐 정파적으로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제 민주화라는 큰 화두 속에서 이분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 일정 부분은 그 역할을 했는데 좀 본인이 생각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게 당을 떠난다 안 떠난다가 뭐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조혜진 의원이 아니 김 전 의원이 당적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그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종의 상징성입니다. 경제 민주화. 근데 뭐 물론 뭐 자꾸 당을 떠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좋은 건 안철수 아닌데. 의원 주변 떠나듯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또 떠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뭐 그렇게 있어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상돈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아직 당적을 갖고 있고 당적을 뭐 놓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윤정호 정치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